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누구에게나 상냥한데, 유독 나에게만 냉정한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다가, 나만 보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건조해지고, 말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괜히 자존심이 흔들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뒤에는 반드시 심리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한마디와 표정만 보지만 사람의 차가움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불안, 상처, 욕망,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냉정함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가 나에게 냉정한가? 왜 그 사람은 나에게만 그러는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냉정함을 철학, 심리학, 관계의 기술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의 태도, 철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투와 열등감형.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대상에게 차갑지 않습니다. 진짜 차갑게 대하는 대상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질투를 불안과 열등감이 만든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는 질투보다 존경을 느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비교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즉,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해 보일 때 질투의 불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질투형 인간은 그 사람에게만 특히 차갑습니다. 그 사람을 낮춰야 마음속의 불안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질투는 남의 빛이 너무 밝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약해서 아픈 것이다. 상대의 빛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들킬까봐 표정부터 바꿉니다. 말투를 차갑게 하고 거리감을 만들고 상대에게 차갑게 굴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합니다. 질투형 인간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표정과 말투로 공격합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짧게 하고 긁는 듯한 말투로 일관합니다. 이건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르는 심리입니다. 직접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표정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질투형 인간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해도 당신은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표정이 굳습니다.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태도의 중심에는 패배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다는 느낌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상대가 냉정한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불안하고 상대가 흔들리고
상대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질투형 인간은 자신이 만든 비틀린 경쟁 속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비교의 장에 올라가지 마세요. 질투는 상대를 끌어올릴 때가 아니라 나를 끌어내릴 때 시작됩니다. 내가 굳이 비교의 무대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셋째, 반응하지 말고 묵묵히 가세요. 질투형 인간은 내가 흔들리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말로 설명하면 그 설명을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말로 증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월이 지나면 질투형 인간은 사라지고 내가 쌓은 결과만 남습니다. 질투는 흔들리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되었어야 했던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차갑게 군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의 불안이 나에게 도착했구나. 나는 흔들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상대의 차가운 태도는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배 욕구와 마운팅형.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겉으론 웃고 있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말끝마다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늘 본인이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 바로 마운팅형 인간입니다.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대화의 목적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위, 너는 아래, 이 서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말합니다. 말투가 특징적입니다. 내가 그땐 말이야.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나 문장의 첫머리엔 자기 우위, 문장의 끝에는 상대의 자리 깎기.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배 욕구는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배 욕구는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면 우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흔들릴 때 타인을 눌러놓아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형 인간은 항상 마치 시험 감독관처럼 말합니다. 상대의 말 실수를 찾고 상대가 주눅 들었다 싶으면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입니다. 즉, 힘의 균형을 보면서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부류는 심리학에서 권위적 성향, 강박적 우월감, 불안 기반의 지배욕,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질까봐 그 불안을 눌러놓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의 공격성은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배형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지배형 인간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평정심을 무서워합니다. 상대가 동요하지 않는 태도, 그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압박입니다. 지배형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흔들려라. 내가 우위라는 걸 인정해라.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라. 그래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에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평온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내 말에 흔들리지 않지? 왜 주눅 들지 않지? 왜 반응하지 않지? 그래서 더 밀어붙이거나 갑자기 말투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자신의 힘이 먹히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배형 인간이 가장 잘 쓰는 기술. 이 유형은 세 가지 기술을 자주 씁니다. 첫째, 어려운 말로 상대를 흔든다. 전문 용어, 계약 용어, 상대가 모를 만한 표현, 이런 말들로 우위를 점합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말투를 쓴다. 너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런 말은 상대의 확신을 흔들어 주도권을 뺏어오는 방식입니다. 셋째, 약한 감정 신호를 찾는다. 당황, 불안, 당혹. 이런 표현 하나만 보여도 그들은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배형 인간을 상대할 때 가장 잘못된 대응은 감정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서열 구조를 완성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 감정 전쟁터에 올라가지 마세요. 지배형 인간을 상대할 때 가장 강한 태도는 차분함입니다. 그리고 구조입니다. 구조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배형 인간의 감정적 언어를 사실과 절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말을 짧게 하고 감정 없이 정리합니다. 이 방식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을 사실만으로 말한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셋째,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갑자기 말합니다. 이거 왜 아직도 안 됐어? 당신은 왜 이렇게 느려? 감정적 대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하지만 구조적 대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정으로는 오늘 완료가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의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배형 인간에게 먹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배형 인간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혜. 지배형 인간은 타인을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해 우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이들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단단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지배형 인간 앞에서는 당신이 화를 내려는 순간 그 사람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공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지배형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눌러야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구조로 대응하세요. 감정은 싸움을 만들고 구조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마음에 남겨두세요. 첫째, 내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 상대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다. 둘째, 차분함은 힘이다. 그 힘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셋째,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하라. 그것이 지배형 인간에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배출형. 살다 보면 유난히 나에게만 날카롭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말 한마디가 늘 뾰족하고 표정이 거칠고 무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가장 만만한 대상을 향해 그 감정을 쏟아낸다. 이걸 감정의 하향 배출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에서 누군가에게 눌린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상사에게 혼난 사람은 바로 옆 동료에게 날카롭게 대하고 그 동료는 또 다른 후배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 과정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이 도미노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바로 감정을 흡수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옮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멈춥니다. 스트레스 배출형 인간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독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심리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무게를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 순간의 해소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나면 상대의 태도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실수는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내 잘못으로 착각하는 것, 그 사람의 날카로운 말투를 내 가치의 문제로 착각하는 것. 이러면 내 마음이 스트레스의 종착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도미노가 나에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경계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첫째, 한 번은 그냥 흘려보내기. 사람도 기계가 아니라서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루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두 번째는 선을 긋기. 그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말투는 단호하게, 그러나 싸우지 않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 번째는 거리두기. 그때부터는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할 말만 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 단계를 잘 사용하면 스트레스 배출형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가 반응해 줄 때 즉각적으로 감정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감정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스트레스 배출형 사람들은 반응을 먹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반응을 줄이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노는 그 사람의 하루에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피로, 그 사람의 불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 감정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저건 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은 스트레스 배출형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건 분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흡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벽을 넘어서라도 들어오고 내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고여버립니다. 그러니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감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기대가 높아서 냉정한 사람. 살다 보면 겉으로는 차갑게 말하는데 말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매섭고 표정은 굳어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될 정도로 단호하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말에 희한하게도 악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세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나를 싫어하나? 나를 인정하지 않나?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냉정함이 항상 미움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기대할 때, 기준이 높을 때, 좋아할 때 냉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한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냉정하지 않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말하고 기준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냉정함은 때때로 믿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왜 기대하는 사람은 더 냉정할까? 기대한 사람일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패를 보는 시선도 더 예민해지고 실수에 대한 반응도 더 강해집니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실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실망은 그만큼 그 사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엄격한 이유, 좋아하는 선수의 실수에 더 크게 반응하는 이유, 믿고 싶은 사람의 실수에 더 화가 나는 이유,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평균 이상의 기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함은 그 사람의 감정 부족이나 무뚝뚝함이 아니라 관심의 깊이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냉정함의 안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냉정함은 사실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의 모습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실망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 말의 온도를 낮추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말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제자리에 머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의 속마음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아라. 다만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말이 거칠 뿐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당신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둘째,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지적하고 빨리 바로 잡아주려 한다. 셋째, 당신과의 관계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다. 그래서 감정보다 현실적 조언을 먼저 꺼낸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젊을 때는 상처가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말에 담긴 의도가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냉정함 뒤에 숨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냉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따뜻한 말보다 에너지가 크고 밀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기대, 기준, 신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에게 냉정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냉정함이 미움이 아니라 기대의 신호는 아닐까?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냉정함을 미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건 아직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 아니면 정말 내 실수를 바꿔주고 싶은 사람. 그 둘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냉정함이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감 능력 제로자기 중심형.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필요, 자기 감정, 자기 유리한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이 통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상대의 마음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기 중심성 하이턴드 셀프 포커스 혹은 공감 결핍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의 상처를 상처로 보지 못하고, 상대의 노력을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을 감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건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구조가 타인의 감정을 읽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형 인간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다.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는 길게 하고 상대 이야기는 짧게 끊는다. 둘째, 자신이 억울한 건 길게 설명하지만 상대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다. 셋째, 상대의 힘듦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자신이 힘들면 즉시 표현한다. 넷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항상 내 입장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다섯째, 상대가 배려하면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요구가 늘어난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상하게도 대화가 무겁고 마음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대화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자기 중심성은 성격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에서 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주는 어른이 없었거나 성장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평생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방식으로만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 경험이 좁다 보니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모습에 더 굳어집니다. 자기 중심형 인간을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 이 사람은 언젠가 변하겠지. 내 진심을 알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이 기대는 거의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자체가 관계의 고통을 키웁니다. 자기 중심형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구조로만 대화해야 한다. 자기 중심형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의 말만 기억하고 자신이 한 말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대화하면 100번 중 100번 내가 지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구조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사실만 말하고 약속은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는 명확하게 작성하고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은 도구가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드러내면 그 감정을 이용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점잖게 말하면서도 내용은 분명하게 하는 것,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이 유형에게 먹히지 않는 방식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자기 중심형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심리적 거리가 생기면 상대의 말투가 내 감정에 꽂히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내 자존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지치고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거리두기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중심형 인간은 가까울 때 해롭고 멀리 있을 때 그나마 관계가 유지됩니다. 공감 능력 제로형을 상대할 때 가장 현명한 방식은 감정의 문은 닫고 필요한 문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6번째, 단순 오해와 소통 부족형. 우리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말이 어긋났기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미는 하나였는데, 표현이 다르고, 표현은 같았는데, 해석이 다르고, 의도는 없었는데, 기분은 상하고, 서로 좋게 말했는데, 결과는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관계는 쉽게 냉정해집니다. 상대는 나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나도 상대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단지 소통의 줄이 어느 순간 살짝 어긋난 것입니다. 오해의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정말 사소합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줘 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오늘 안에 완성해달라는 말로 듣고 혼자 압박을 느끼고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또 조금 있다 보자 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지금 당장 보자는 말로 듣습니다. 말은 하나였지만 두 사람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런 작은 어긋남이 시간이 지나면 태도를 바꾸고 오해를 만들고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작은 오해가 커지는가?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고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는 말의 절반만 듣고 누군가는 말의 감정만 듣고 또 누군가는 말의 의도만 듣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저장되고 다르게 남습니다. 이때 오해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상대의 말을 다시 되묻는 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의라고 생각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서 불편해질까봐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생략하는 순간 관계는 오해로 흘러갑니다. 확인은 실수를 줄이는 기술이고, 갈등을 막는 기술이고, 싸늘함을 풀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확인은 예의가 아니다. 확인은 배려다. 확인은 신뢰다. 상대의 말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내 방식으로 왜곡하지 않기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형 인간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급하고, 그냥 바쁘고, 그냥 말이 부족하고, 그냥 조심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져도 사실은 미움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표정이 굳은 이유도, 내 말을 짧게 받는 이유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형 인간의 마음에는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정보가 엇갈린 것이고, 말이 생략된 것이고, 표현이 서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감정으로 풀려고 하면 더 나빠집니다. 소통 부족에서 온 문제는 소통으로만 풀립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 한 문장은 관계를 살리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는 대부분 아,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싸늘했던 공기가 풀리고, 오해가 사라지고,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해형 인간에게는 이 두 문장만으로도 관계가 바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정확히 듣고 확인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태도를 부드럽게 합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태도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맞는 말보다 맞게 들리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7번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왜 차갑게 굴까? 상대가 왜 나한테만 냉정할까? 상대가 왜 말투가 달라졌을까? 이 모든 질문 안에는 항상 상대가 원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행동, 내 무심함, 내 예의 부족, 내가 던진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말 한마디는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말 한마디를 며칠 동안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의 무게는 내가 아니라 상대가 결정한다. 나는 가볍게 던졌지만 상대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문제 없었지만 상대에겐 예민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나를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날, 내가 무심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는 밤새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는 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알고 그날 이후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냥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몇 년간 쌓인 감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는 내 태도가 식었다고 느끼고 내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관계는 큰 잘못보다 작은 무심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심함이 내 말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기 행동의 흔적을 먼저 본다. 이 말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점검을 뜻합니다. 내가 뭔가 놓친 건 없을까? 내 표정이 딱딱했나? 내 말투가 날카로웠나? 상대가 듣기에 상처일 수 있는 표현은 없었나? 이 질문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을 점검하면 약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우리는 사과하면 지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사과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는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엽니다. 때로는 짧은 한 문장이 냉정해진 관계를 따뜻하게 되돌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네. 내가 너 입장을 생각 못했다. 다음에는 조심할게. 이런 말은 감정의 얼음을 녹이는 열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상대방에게 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말투는 바뀌고 내 태도는 온화해지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 때문에 생긴 오해라면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만든 단절이라면 내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관계의 기술이고 사람 사이를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실전 대처 원칙 4가지.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질투형, 지배형, 스트레스 배출형, 기대가 높은 사람, 자기중심형, 오해형,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 이 모든 유형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상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실전 대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사람의 감정이 예측하기 힘들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흐트리지 말 것. 상대의 태도,
표정, 말투, 반응, 이런 것에 휘둘리는 순간 주도권은 바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사람은 내가 당황하는 순간, 내가 분노하는 순간, 내가 주저하는 순간, 그 틈을 정확히 느낍니다. 심지어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부터 붙잡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이 적이 된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내려앉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꽉 잡아야 합니다. 심호흡 한 번, 속으로 샘만 세고 감정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는 힘.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할 것. 감정은 불을 붙이는 기름과 같습니다.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두 사람 모두 타오릅니다. 특히 지배형 인간, 스트레스 배출형 인간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으로 답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휘청입니다. 구조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절차, 논리, 우선순위, 대안, 이런 것들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감정의 무대에서 벗어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일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짧고, 냉정하고, 정확한 문장, 복잡한 감정을 단순한 구조로 바꾸는 문장.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감정 전쟁을 벌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감정은 상대의 세계고 구조는 나의 세계입니다. 내 세계로 대화를 끌고 오는 것.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셋째, 말보다 기록을 믿을 것. 자기 중심형 인간, 책임 회피형 인간, 오해형 인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은 너무 쉽게 바뀝니다. 사람의 기억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서, 메모, 문자, 이메일, 회의 정리 내용, 이런 기록 하나가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 특히 업무 관계, 돈이 오가는 관계,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에서는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감정이 만든 약속일 때가 많고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긴 약속은 현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정리입니다. 사람을 믿되 상황은 기록하라. 이 문장을 기억해두면 관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넷째,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용기라는 것. 우리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버틴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자존감만 깎이고 계속 소모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붙잡을 관계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줄지를 내가 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면 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가까이 두면 해로운 사람은 멀리 둘 때 그나마 관계가 유지됩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도 기술이지만 놓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만들고 또 수많은 관계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싸늘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내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말이 어긋나서 어색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이유가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태도는 단순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정, 심리, 상처, 경험, 기대, 두려움, 오해,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우리 앞에 한 사람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철학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냉정함에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이해하는 눈, 관계를 다루는 손, 관계를 지키는 가슴,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상대가 차갑게 굴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내 안에 무언가가 두려운 거구나. 지배하려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스스로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스트레스를 퍼붓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의 하루가 나보다 훨씬 힘들었구나. 냉정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내 가능성을 아직 믿고 있구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아직 감정을 배우지 못했구나. 오해하는 사람을 보면 아, 말이 어긋났을 뿐이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내가 먼저 예의를 놓쳤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풀립니다. 상을 키우는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관계를 키우는 사람은 이해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나를 만들지 않는다. 내 태도가 나를 만든다. 인간관계는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고 내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누가 나에게 냉정하게 굴든 그 속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중심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흔들지 않기를, 사람의 표정이 당신의 가치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당신은 남의 말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한 삶의 힘입니다.